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호주 상위층 부부가 한국인 사위를 무시하다가 두바이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50분간 입국 심사에 갇힌 장인 어른의 얼굴이 새빨개졌으며 한국 여권이 가진 특별한 위력 앞에서 호주 명문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여겨졌던 동양인 사위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인의 위상과 인정받는 지위가 두바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바스찬 클린드입니다. 호주에서 큰 와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 이 와인 농장을 소유해왔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버지가 운영하셨고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거죠.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문 밖으로 포도나무 줄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나무들은 제가 볼 수 있는 끝까지 뻗어 있었는데 마치 시간 속에 얼어붙은 초록색 파도 같았죠. 아침 햇살이 잎사귀 위에 이슬을 비추면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풍경을 볼 때마다 자부심과 힘이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변화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태를 좋아해요. 규칙과 질서를 좋아하고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것을 좋아하죠. 제 와인 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와 시간이 있었어요. 포도는 봄에 자라고 여름에 익고 가을에 수확하죠. 매년 같은 주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 딸 노엘라는 저와 아주 달라요. 그녀는 누구든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맑고 친절했어요. 노엘라는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노엘라는 민욱 김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왔죠. 로봇을 다루고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욱을 진정으로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호주 같은 서양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크게 한 적은 없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어느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노엘라가 전화를 걸어왔던 거예요. 아버지, 민욱이랑 저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려고 두바이에 가려고 해요. 아버지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민욱과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변명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와인 농장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제가 말했어요. 제발요,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에요. 노엘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갔죠. 아내라면 제가 가길 원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가지. 제가 말했어요. 자세한 내용 보내줘. 여행을 위해 캐리어를 싸면서 저는 민욱이 비자를 준비했는지 확인했어요. 그의 한국 여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공항에서 많은 질문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해 제가 노엘라에게 말했어요. 중동 국가들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매우 엄격하거든. 노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 단순한 가족 여행이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규칙과 믿음으로 가득 찬 저의 편안한 삶이 곧 뒤집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개서 가방에 깔끔하게 넣으면서도 두바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평범한 세상은 곧 금이 갈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올 것들에 대해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등은 뻣뻣하고 눈은 피곤했지만 저는 깃을 바로 세우고 비싼 기내용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항상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특히 새로운 곳에서는 말이죠. 두바이 공항은 거대하고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사방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얼굴들과 언어들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그곳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권을 확인하는 곳이죠. 긴 대기 시간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특별 레인을 이용해 주세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이 외치고 있었어요. 민욱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프리미엄 액세스라고 표시된 짧은 줄로 향했습니다.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일반 줄에서 기다려야 해요. 노엘라가 말했어요. 45분 동안 노엘라와 저는 줄에서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시간 내내 민욱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미 통과해서 어딘가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거예요. 혼란과 당혹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마침내 입국 심사를 통과했을 때 민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택시 잡아놨어요. 그가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간단히 말했어요. 두 번째 놀라움은 우리가 고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왔어요. 안쪽은 모든 것이 대리석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체크인하고 제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자랑스럽게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호텔 직원들이 민욱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김 선생님, 저희 호텔에 머물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호텔 매니저가 달려와 민욱의 손을 흔들며 말하고 있었어요. 두바이 로봇공학 포럼에서의 당신의 연설은 저희 행사 일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매니저는 노엘라와 저를 거의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직 민욱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비싼 가방을 들고 그곳에 서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가족분들을 위해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업그레이드해드렸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세이크께서 내일 당신의 수질 정화 기술에 관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사위 항상 무시해왔던 조용한 한국인 남자가 왕족처럼 대우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제가 본 적 없는 높은 건물들이 있었죠. 유명한 부르즈 할리파 타워는 너무 높아서 별을 만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떨어진 별처럼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세상이 갑자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코니 난간을 꽉 잡고 있었어요. 새로운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죠. 또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 또 무엇에 대해 틀리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여정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하고 반짝이는 도시에서 모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끄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고급 호텔방에서 잠에서 깼어요. 태양이 막 두바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부드럽고 편안했지만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제 공항과 호텔에서 있었던 일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깃을 고치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푸른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강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때 노엘라와 민욱은 오늘 계획된 사막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밖 모래 언덕 위를 특별한 차로 달리는 투어를 예약해 놓았어요. 저를 제외한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있었죠. 계란을 작고 완벽한 조각으로 자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사막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해되고 규칙을 알 수 있는 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오늘은 호텔에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와인 농장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노엘라가 그녀의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행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와인 농장은 아버지 없이도 며칠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제 방에 숨어서 더 많은 놀라움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2시간 후 우리가 탄 사륜구동 차량은 도시를 뒤로하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갑자기 주변에는 모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래 언덕들은 마치 시간 속에 얼어붙은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고 뜨거운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이드는 칼리드라는 친절한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작은 사막 식물들을 가리키며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 어떤 일로 오셨나요? 칼리드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욱이 말했습니다. 로봇공학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가족과 함께 기념일도 축하하러 왔어요.
칼리드의 눈이 흥분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로봇공학 포럼이요. 제 동생이 거기서 학생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어요. 새로운 수질 정화 기술을 발명한 대단한 한국인 연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민욱이 전혀 자랑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말했어요. 창문으로 돌아서서 끝없는 모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속이 불편했습니다. 이틀 동안 세 번째로 누군가가 민욱에게 감명받는 상황이었어요. 사위에 대해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칼리드가 저에게 물었어요. 좌석에서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였어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농장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클린드 에스테이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리드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저는 무슬림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다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제 와인에 대해 알 리 없죠. 왜 그가 알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 제 중요한 업적들이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량이 높은 모래 언덕을 오르면서 지평선까지 뻗은 사막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광활함 속에서 아름답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아주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호텔로만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고 존경받는 호주의 편안한 생활로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요. 세상에 대한 제 믿음이 몇 시간마다 도전받지 않는 곳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끝없는 모래에 둘러싸인 사막 깊숙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새롭게 생긴 이 생각들과 질문들처럼 이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어요. 언덕 가파른 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좌석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제 편안한 세계는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처럼 미끄러져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단단히 붙잡으려 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한순간에는 맑은 파란색이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소용돌이치는 모래벽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갈색 파도가 곧 덮칠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이 오고 있어요. 칼리드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대피처를 찾아야 해요. 차량이 속도를 올리며 모래 언덕 위를 튀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엔진에서 끔찍한 기침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람 소리와 금속에 부딪히는 모래의 가벼운 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무서울 때면 저는 종종 화난 것처럼 들리곤 했거든요. 칼리드가 여러 번 키를 돌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래가 엔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노엘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걱정으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세게 뛰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 있었고 위험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모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려던 때에 민욱이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어요. 엔진을 확인해 볼게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제가 쏘아붙였어요. 당신은 로봇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게다가 모래 폭풍이 오고 있다고. 민욱이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로봇공학을 공부하기 전에 한국에서 삼촌의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했어요. 엔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더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얼굴에 스카프를 두르고 소용돌이치는 모래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어요. 창문을 통해서는 그의 그림자만 보였는데 차량 앞으로 이동해 엔진 위로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5분, 10분. 폭풍은 더 강해졌고 바깥 세상은 주황갈색 블러로 변했습니다. 몇 발자국 이상은 볼 수 없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민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민욱이 모래 소용돌이를 몰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모래가 연료 필터를 완전히 막았어요. 그가 스카프를 내리며 설명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과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임시로 고쳐놨지만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대피처에 도착해야 해요. 칼리드가 커다란 눈으로 민욱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치셨다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민욱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마치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요. 그의 겸손함에 저는 제가 얼마나 자주 자랑을 늘어놓았는지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시동이 걸렸고 우리는 폭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민욱이 얼마나 빨리 운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엔진에서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칼리드에게 조용히 지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완전히 침착해 보였어요. 차량이 다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작은 건물 단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단순한 사막 전초 기지였어요.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몇 개의 집이 있었죠. 우리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는데 현지인들이 큰 기계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욱도 이를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민욱이 간단한 영어와 손짓을 섞어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곧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수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거였어요. 깨끗한 물 없이는 이 작은 전초 기지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민욱은 그들의 기계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행 가방을 열고 작은 도구와 부품들을 꺼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는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숙련된 기술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눈에 희망을 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욱이 마지막 조정을 하자 기계가 윙윙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그들의 용기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민욱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민욱은 단지 똑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기술이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친절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을 좋아했죠.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는 것을 즐겼고요. 하지만 민욱은 저에게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오는 힘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모닥불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달콤한 차를 대접하며 사막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욱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그를 정말로 보고 있었어요. 그는 저의 예상치 못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어떤 말보다도 크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저에게 진정한 힘과 지혜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바이 도시로 돌아가는 여정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사막은 우리 뒤로 황금빛으로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앞으로는 두바이의 높은 건물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바늘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끝없는 모래에서 푸른 공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주한 도시거리로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엘라가 제 침묵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그녀가 제 손을 만지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2년 동안 제가 세상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에 갔어요. 우리 테이블에서는 마치 별밭처럼 불이 켜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르즈 할리파 타워가 가운데 서 있었는데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높게 솟아 있었어요. 물잔을 내려놓고 노엘라와 민욱을 바라봤어요. 목이 말랐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사과할 게 있어 제가 말했어요. 특히 민욱 씨에게요.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가족에서는 사과가 드문 일이었거든요. 내가 틀렸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실력과 인품을 보지 못했어.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지. 미안해요. 민욱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래 도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것이. 공항에서 일어난 일, 호텔, 사막에서의 일.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서양 국가들이 더 낫다고 믿었어. 우리 방식이 더 낫다고. 그러나 내가 틀렸네. 노엘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은 행복한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덧붙였어요. 내 나이에는 쉽지 않아. 하지만 시도하고 싶어. 저녁 거리를 통해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넌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뒤에는 편안하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예전 삶이 있었고 앞에는 새롭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민욱이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다음날 두바이 로봇공학 포럼에서 할 중요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내일 당신 연설 들으러 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 퍼진 미소는 진실되고 따뜻했어요. 거기에는 자부심이나 승리감이 아닌 단순한 행복만 담겨 있었습니다. 영광이죠, 그가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 서서 놀라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바이는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호주에 있는 제 와인 농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같은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해 왔어요. 오래된 전통을 따르면서요. 아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한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와인을 만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와인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거예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 겁니다. 아시아를 하나의 큰 장소로 보는 것을 멈추고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민욱의 연설을 들으러 노엘라와 함께 갔어요. 컨퍼런스 룸은 전 세계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욱이 무대에 올랐을 때 모두가 크게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가 깨끗한 물이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질 정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새로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 사위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평생의 믿음과 습관을 바꾸는 데는 며칠 이상이 걸릴 거예요. 예전 생각 방식이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첫 발을 내딛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